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코드 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하고 빅데이터 분석 라이프 사이클을 볼 겁니다. 분석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뭔가 엄청 있어 보이죠? 예, 조금 더 쉬운 용어로 얘기하자면 빅데이터 분석의 수행 프로세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을 보기 전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개념. 빅데이터 분석이 뭘까요? 자, 빅데이터 분석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령, 비정령의 빅데이터를 통계나 고급 통계, 머신러닝, 이런 방법 등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기법,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데이터는 정령 데이터와 비정령 데이터를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령 데이터라고 하면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R이나 고객 정보 혹은 ERP 뭐 이런 것들이죠. 고객의 주문 정보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정령 데이터들,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있는 정령 데이터들은 매우 중요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주문 처리를 해. 그러면 고객 정보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 돈을 버는 행위,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이 보장이 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업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RDBMS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RDBMS. 그래서 품질도 중요하고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비정령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령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이 비정령 데이터에는 반정령이라는 데이터와 그야말로 비정령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반정령이라는 데이터는 한 번만 가공하면 정령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주로 이제 텍스트 데이터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 공장이라고 쳐요. 공장에 설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설비의 센서 데이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반정령 데이터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포스팅 되어 있는 그런 게시물들 반정령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비정령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정령 데이터는 음성, 영상, 뭐 이런 것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바로 비정령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정령이나 반정령, 비정령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통계를 쓰거나 혹은 머신러닝을 쓰거나 기타 등등의 방법들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뭘 합니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죠. 인사이트. 문제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다면 의사결정에 대한 예측,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챗GPT 많이 쓰시잖아요. 뭐 챗GPT뿐만 아니라 뭐 클로우드도 나오고 그리고 기타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 미드저니도 있고 달레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혁신적인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혁신적인 서비스.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자, 이런 빅데이터 분석은 왜 필요할까요? 자,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그럼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개인의 직관이 아닌 혹은 조직의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가 개발하고 싶어. 데이터 기반으로. 자, 그럴 때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합니다. 목적이 이런 거예요.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이나 혹은 혁신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할 때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거죠.
자, 활용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관점을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효율화 관점, 두 번째, 서비스 관점입니다. 효율화 관점,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딥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시간 업무 처리를 한다.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문제의 원인을 탐색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효율화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제조 공정 라인에 품질 검사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전 검사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품질 검사, 비전 검사가 또 뭘까요? 비전 검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니터라는 걸 생산하는 라인이라고, 공정 라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모니터에 스크래치가 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불량인 거죠. 그런데 이제 모니터는, 초단위로 막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초단위로 생산되는 걸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조건에 따라서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발견을 못 해가지고 얘가 시장에 나가면 시장 품질 비용이라는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시장 품질 비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검사를 하는 것을 그 컴퓨터가 검사하도록 보완 혹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검사를 한다. 자, 이럴 때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전 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뭐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규칙 기반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좁은 의미의 딥러닝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 뭐가 있을까요? 품질 원인 인자 분석. 자, 이런 것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의 원인, 예를 들어 품질이 좋아, 나빠. 주로 이제 나쁜 쪽에 해당이 되겠죠. 품질 불량이 발생했는데 그것의 원인 인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사기 탐지, 추천, 범죄 예측. 자, 이런 쪽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사기 탐지, 대표적인 사기 탐지가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거 탐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보험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자, 서비스 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서비스 관점이라는 것은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조 생산 제품을 서비스화를 하겠어. 이런 것들 서비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청소기, 제조, 제넌 로봇, 뭐 이런 것들. 예, 여기에다 적용할 수가 있죠. AI 가전, 스피커, 냉장고, TV, 뭐 이런 것들, 뭐 챗봇, 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서비스 관점인 거죠. 자, 여기에는 주로 뭐 딥러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LLM을 사용할 수도 있고, 챗GPT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LLM이죠. LLM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이렇게 걸쳐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집합 영역이 있는 거죠. 자, 빅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보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누구랑 일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될 거잖아요. 그냥 뭐 냅다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는 뭐가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가는 어떻게 일하는지 그것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자, 빅데이터 분석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요 밑에 보면 비즈니스와 데이터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응용 AI 구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가와 비슷한 사람이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가는 주로 비즈니스 문제 해결, 효율성 향상, 효과성 향상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빅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자, 그것을 뭐죠? 비즈니스 효율성, 효과성,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빅데이터 분석한 거죠. 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인공지능 전문가는 주로 문제 해결보다는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 구현 뭐 이런 곳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빅데이터 분석가와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게 확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교집합이 분명히 있어요. 공통된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시하는 포커스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빅데이터 분석가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네모 박스가 하나 있네요. 자, 비즈니스 담당자 밑에 현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비즈니스 담당자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빅데이터 분석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합니다. 비즈니스 담당자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조금 뭐 잘 모른다라는 거죠. 잘 모르고요. 대신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는 비즈니스를 좀 잘 모릅니다. 예, 조금 약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비즈니스 담당자와 빅데이터 분석가가 쌍으로 회사에서는 일을 합니다. 쌍으로 짝을 이루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담당자는 비즈니스를 알려주고 데이터 분석가는 알려준 비즈니스를 베이스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비즈니스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자 이런 코워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 담당자가 빅데이터 분석도 잘해. 그러면 엄청 유리하겠죠. 데이터 분석을 분석가를 따로 뽑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비즈니스 현업 업무 담당자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이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가와 일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요. 자, 빅데이터 분석가가 혼자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과 같이 일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를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는 정형, 반정형,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들이에요. 빅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어 있는 형태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통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업무 데이터들은 다 제각각인 경우가 많죠. 그런 제각각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분석가가 분석하기 좋도록 그렇게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같이 일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 처리해서 제공을 해줄 때 어딘가 담아서 줘야 될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DB,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떤 처리 도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도구를 제공해주고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데이터 플랫폼 전문가입니다. 주로 이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인프라 환경이, 과거에는 그 로컬 서버 환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로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업의, 인프라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클라우드로 많이 옮겨가고 있죠. 예, 클라우드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엔지니어도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 전문가라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요. 주로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데이터 과학자라는 이 용어 이걸 우리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개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묶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업무별로, 회사별로 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조금씩 다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분석 관련 직무를 우리가 시험 출제 범위하고 난이도하고 이렇게 중요도하고 묶어서 보면 첫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출제 중요도 여기가 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1과목에서 인프라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과목에서 데이터 전처리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1과목부터 4과목까지가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1과목에서 4과목까지. 1과목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나올 거고요. 2과목도 여기서 나오느냐? 2과목도 나옵니다. 자, 어떤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게 아니라 분석가가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2과목도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통계 분석도 하니까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중요도 기준으로 보면 여기 붉은색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 현업에서는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가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자, 네 가지 역량을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취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잘 모르면 데이터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를 잘 모르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뭐 SQL을 쓴다거나 혹은 파이썬을 베이스로 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혹은 R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잘 한다거나 뭐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 및 분석 방법. 자,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석 방법 자체, 통계 자체에 대한 능력들, 자,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석 도구도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분석 도구. 제가 이제 R, Python, SQL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R이나 Python이나 SQL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툴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사소통 능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꼽을 수 있는데 문서화 능력 이것도 해당이 되고 스토리텔링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혹은 시각화 능력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각화 시험 범위 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은 분석 과제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자, 이 강의 주제가 분석 과제 라이프 사이클이죠. 라이프 사이클.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과제 수행 프로세스입니다. 과제 수행 프로세스 밑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과제 기획에서부터 자, 모델 적용까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드 투 엔드. 여기가 이게 바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모든 분석 과제는 이 프로세스대로 수행을 합니다. 이 프로세스대로. 이 프로세스대로 수행을 안 하는 분석 과제가 없어요.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첫 번째, 과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과제를 정리하는 일. 자, 이 과제를 우리 문제라는 용어로 바꿔볼까요? 문제라는 용어로 바꿔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풀어야 될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다시 데이터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의하는 게 바로 과제 기획 단계에 할 일입니다. 자, 과제 기획 단계에는 데이터로 풀어야 될 문제만 정의하나요? 다른 일들 많이 합니다. 다른 일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이거. 네, 데이터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의하는 일이 핵심적인 겁니다. 그게 과제정의입니다. 자, 과제를 정의하고 나면요. 과제를 정의하고 나면 어떤 문제를 어떤 데이터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정의가 되잖아요. 데이터가 정의가 돼요. 그러면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어디서 추출하느냐? 데이터 저장소에서 추출합니다. 이 데이터 저장소는 기업의 일반적인 RDBMS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DW와 같은 기업의 과거 정보계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가지고 오고요. 이 추출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전 처리하고 EDA를 하는 겁니다. 전 처리, 널 처리, 이상값 처리, 분석 변수 처리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EDA를 합니다. EDA는 뭐죠? EDA는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부르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탐색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첫 번째는 기술 통계라는 방법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시각화라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와 시각화를 통해서 탐색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탐색을. 데이터 탐색을 왜 할까요? 데이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찾은 문제, 가설을 수립한 문제가 정말 데이터로 풀 수 있는지 탐색을 하면서 데이터 자체를 이해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설도 검증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 전처리와 EDA는 순환적으로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순환적으로. 가끔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처리 및 데이터 탐색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전처리가 먼저인지 탐색이 먼저인지 이걸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거의 동시에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EDA가 먼저 앞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가 뒤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순환 반복적으로 거의 패러럴하게 수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현업에서는 EDA까지 수행하고요. 과제를 종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게 EDA를 해보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없겠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잘못 정의했어. 이런 것들은 이제 깨닫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제가 종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시험이니까, 종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공부를 그만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학습, 평가, 모델 선정, 이 단계까지 쭉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탐색적 데이터 분석까지 끝나고 나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이 뭐냐? 어떤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링을 할 거냐? 분석 변수들이 정의가 됩니다. 변수들이. 그래서 이제 분석 변수들을 쭉 발라내가지고 그걸로 데이터 셋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습한 모델의 결과물, 그걸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평가해서 평가 점수가 내가 정의한 평가 점수 기준에 미달하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튜닝 작업을 수행하고요. 이 작업을 수차례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모델을 하나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중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델링을 할 때 모델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걸 하나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델을 선정하시고요.
선정한 모델을 운영 환경에 적용해야 될 거잖아요. 여기 모델을 적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용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적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치 타임이고요. 배치 타임은 뭐냐?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제조 공정의 품질 업무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조 공정은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전날에 품질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배치 작업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 업무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에 일괄 작업으로 쫙 어떤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품질 업무 담당자에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배치 타입이고요. 배치 타입이고 그 다음에 실시간 타입이 있습니다. 실시간 리얼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에 모니터가 이렇게 막 생산이 돼가지고 쭉 흘러다녀요. 거기서 품질 검사를 해요. 막 지나가잖아요. 막 지나가는데 모니터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비전 검사를 딱 한단 말이에요. 이건 실시간으로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퇴근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나오니까 파리크라상 할인 쿠폰이 날라왔습니다. 통신사에서. 통신사에서 할인 쿠폰이 날라와서 옆에 보니까 파리크라상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런 경우 실시간이죠. 나의 위치를 추적해서 내가 빵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살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그걸 판단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쿠폰을 받으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아, 살까 말까? 집에 있는 딸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사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리얼타임, 실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배치 타입하고 실시간 타입으로 운영 환경에 적용을 하고요. 적용하고 이 과정을 계속 성능을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하다가 운영하다 보면 성능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계속 업무가 바뀌잖아요. 데이터가 바뀌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 개선 작업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 개선 작업, 재학습 해주고, 파라미터 튜닝 해주고, 재학습하고, 데이터가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해서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 과제의 과제 수행 프로세스, 과제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숲이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숲이고요. 이 숲 안에서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이 숲을 벗어나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 있죠.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가 설명의 첫 번째, 분석 과제 정리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 과제 정리,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하나만 하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분석 과제 정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분석 과제 정리를 할 때. 자, 분석 과제 정리 절차를 한번 볼까요? 자, 분석 과제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비즈니스 전략. 두 번째 오퍼레이션 니즈입니다. 자, 비즈니스 전략. 비즈니스 전략에서 분석 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비전을 세웠다고 쳐요. 자, 무슨 철강 공장이라고 할게요. 철강 공장. 철강 공장 2030년도에 글로벌 탑 10 철강 공장이 되겠어. 철강 회사가 되겠어. 라는 비전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이 생기겠죠? 전략. 뭐 3년 중장기 전략, 단기 전략 뭐 이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년 단위 전략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3년 단위, 5년 단위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전략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전략 과제라는 것이 있죠. 전략 과제.
그래서 그 전략 과제 중에 하나가 뭐 베트남에다가 철강 공장을 하나 세우는 거였어요. 그죠? 그 철강 공장의 수율,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철강 공장의 어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목표라는 걸 세워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즈니스 전략에서 나오는 과제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매우 높죠. 매우 높아요. 전략 과제니까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비즈니스 전략 말고요. 오퍼레이션 니즈에서 나오는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니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효율성을 좀 높이고 싶어. 혹은 효과성을 좀 높이고 싶어. 혹은 간혹 발생하는 물량들을 좀 낮추고 싶어. 이런 거. 이런 니즈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퍼레이션 니즈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입니다. 강판 표면에 품질을 좀 향상시키고 싶어. 모니터의 스크래치를 좀 줄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오퍼레이션 니즈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전략과 오퍼레이션 니즈는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제 풀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들을 쭉 모으고요. 이 쭉 모은 다음에 이 과제들을 포트폴리오로 묶습니다. 포트폴리오 뭐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계란은 한 판에 담지 마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주식 상품을 포트폴리오로 묶었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전략 과제나 혹은 운영 과제들도 포트폴리오로 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로 묶인 과제들을 예상과 리스크와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선정하고요. 선정한 과제의 기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뭐 과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과제 기획서는 뭐다? 돈을 받기 위한 일종의 제안 작업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 과제 정리서라는 산출물을 씁니다. 과제 정리서는 2단계에서 나옵니다. 2단계에서 나오고요. 과제 정리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제 정리서 샘플입니다. 샘플. 그야말로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정리서가 베스트 프랙티스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샘플이야. 이런 겁니다. 과제 정리서는 기업에서 분석 과제를 수행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산출물입니다. 이거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과제 정리서. 그래서 뭐 과제명 뭐 이렇게 쓰고요. 아병 공정의 이상 탐지 모델 구축 뭐 이렇게 쓰고 이 과제의 목표 뭐 쓰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를 어디서 활용하는지 활용 프로세스 쓰고 현황 이렇게 쓰고 그렇죠. 여기 숫자로 쓰는 겁니다. 숫자로.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면 좋은데요. 지금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분석 주요 내용 이렇게 쓰고 뭐 기대 효과나 필요 데이터 이런 거 쓰죠. 필요 데이터가 정의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과제 정의를 하고 나면 추출해서 가지고 올 데이터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과제 정의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정의서 분석 과제를 정의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산출물이다라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과제 정의서를 쓸 때 과제명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명의 네이밍 룰을 보시면 대상, 개선 방법, 효과. 효과는 구체적인 목표로 쓰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CDQ 생산성 향상. CDQ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생산성 향상.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CDQ, 보일러 튜브, 파공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연료율 10% 향상. 이렇게 쓰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고로 에너지 설비 전력 원단위 절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단위라는 건 10원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고로 노정화 발전기 성능 예측 모델 개발로 전력 원단위 5% 절감.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쓴다는 건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나 대명사나 포괄적 개념 뭐 이런 거 안 쓴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거 쓰시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분석 과제 정리서의 과제명입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분석 과제를 정리하는 내용들을 봤어요. 그 정리하는 내용들을 봤는데요. 분석 과제 수행 라이프 사이클에서 분석 과제 정리서만 봤고요. 자, 지금은 데이터 전처리 및 ED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과제 정리서가 여기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 과제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어떤 걸 가지고 올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 어디로부터 수집을 해요? 원천 시스템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스템에서 가지고 오죠. 뭐 기업의 업무 시스템이나 혹은 DW나 혹은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지고 오고요. 수집한 데이터를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분석 변수를 처리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개별 변수를 분석하거나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가설을 검증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분석 변수 처리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분석 변수 처리. 자,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나 EDA 작업은 순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거의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전처리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문제가 어떤 사람이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건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처리가 나중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는 어떤 활동이 주로 이루어질까요? 결측값 처리나 이상값 처리가 있고요. 분석 변수를 선택하거나 차원을 축소하거나 파생 변수를 생성하는 일들,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변환하거나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런 일들은 뒤쪽에서 이렇게 수행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뭐 개별 변수의 분포를 분석하거나 혹은 변수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혹은 비즈니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주로 이제 기술 통계나 시각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요. 가설을 검증할 때는 추론 통계를 이용하겠죠. 자, 지금 기술 통계, 추론 통계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어려우시죠?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술 통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과목에서 통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자, 통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기술 통계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론 통계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 통계는 뭘까요? 테크니컬인가요? 테크니컬이 아니라 디스크립션입니다. 디스크립션, 설명이에요. 설명. 기술 설명 통계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기술 통계는 몇 가지 이제 척도가 있는데요. 척도. 첫 번째가 중심성이고요. 센트럴. 두 번째가 산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분포의 모양입니다. 중심 척도, 평균, 중위값, 모두, 최빈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포 척도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 범위,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고요. 분포의 모양,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혹은 뾰족한지, 납작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 상대도수, 누적도수, 비대칭도, 첨도,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분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라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술 통계, 수치형 기술 통계 뭐죠? 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게
데이터의 분포가 요런 모양일 때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중앙에 딱 위치해 있죠. 요런 분포는 뭐라 그래요?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죠. 정규 분포. 자, 그런데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의 형식으로 항상 구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예,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치우쳐진 경우가 많잖아요. 예. 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이 중심성 통계 지표들, 최빈값, 중앙값, 평균은 각각의 데이터의 분포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범주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는 최빈값이나 뭐 도수분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 범주형 데이터는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연속된 곡선이 아니고, 이렇게 도수분포를 보이죠? 예, 도수분포를 보입니다. 자, 이게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자, 기술 통계 예시 이렇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자, 데이터 셋 1,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 셋 1과 2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셋의 숫자가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데이터 셋 2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셋 1의 평균은 50입니다. X바 이렇게 있고요. 데이터 셋 2는 역시 50이네요. 예, 50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S, 이 S는 뭐죠? 이건 이제 표준 편차라고 불려지거든요. 퍼져 있는 정도는 데이터 셋 1은 7.4, 데이터 셋 2는 14.2입니다.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이게 셋 1입니다. 셋 2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평균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른 이런 값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평균만 가지고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제 외도나 첨도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통계 한번 볼까요? 기초통계. 자, 기초통계.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라고 불려지는 애가 있어요. 그죠?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를 보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가우스 분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을 뮤라고 부르고요. 여기 퍼져 있는 정도, 이게 이제 편차죠, 편차. 예, 편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죠. 여기 정규분포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기호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정규분포라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은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정규분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죠. 예,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이 3개가 있네요. 뮤1, 뮤2, 뮤3.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이 각각 달라요. 네, 그런데 표준 편차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평균이 같은데 표준 편차의 차이가 있으면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죠? 첨도가 다른 거예요. 첨도. 뾰족함의 정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퍼져 있음의 정도도 다르죠. 분산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규 분포는 자, 요런 형태를 띠는데요. 여기가 평균이고요. 평균에서 1시그마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자, 여기에 68.2% 정도의 데이터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2시그마 정도 떨어져 있는 게 95.4%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시그마 떨어져 있는 게 99.7%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3시그마를 평균에서 3시그마만큼 벗어나 있는 요런 데이터들 뭐죠?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 이거 이상한 애들인 거죠. 이상치 이렇게 부릅니다. 이상치. 자, 이렇게 부릅니다. 아,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셔도 아, 그렇구나라고 한번 감을 잡고 갑니다.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강의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규 분포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표준 정규 분포를 얘기를 해요. 표준 정규 분포는 뭐죠?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을 0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가 왜 필요하죠? 표준 정규 분포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때 평균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분석의 기준이 전부 달라지죠. 그래서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뭐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뭐다?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 여기서 분산을 1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 프로세스 중에서 데이터 전처리 및 EDA까지를 본 겁니다. 전처리 및 EDA까지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분석 모델을 생성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분석 모델 생성은 3과목, 분석 모델 평가는 4과목이죠. 그런데 이게 3과목과 4과목이 사실은 뗄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붙어 있는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과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3과목, 4과목 이렇게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3과목에서 4과목 문제가 나오고요. 4과목에서 3과목 문제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막 나와요. 물론 비중은 이제 3과목에서 나올 때는 4과목 문제가 조금 나오고 4과목 문제가 나올 때 3과목 문제가 조금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원래는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기가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3과목의 주제인 분석 모델 생성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EDA가 끝났어요. 데이터 전처리 및 EDA가 끝났어요. 그럼 EDA의 결과물로 뭐가 나오냐면 분석 변수들을 정리한 분석 데이터셋이 나옵니다. 분석 변수는 뭘 써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셋이에요. 데이터셋이 나오고요. 이 데이터셋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학습 데이터예요. 학습 데이터. 이 학습 데이터를 우리는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7대3으로 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6, 2, 2 해서요.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학습 검증 데이터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홀드 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홀드 아웃이라고 얘기하고요. 물론 데이터 분할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것도 있고요. 부트스트래핑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홀드 아웃이죠. 자, 홀드 아웃 베이스로 6둘로 만약에 데이터를 분리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6을 쭉 끌어서 학습용 데이터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고요. 검증용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고요. 테스트용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먼저 학습할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킬까요? 자,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키느냐? 우리는 분석 모형, 알고리즘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그 알고리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서 학습을 시킵니다. 분석 모형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형이라는 것은 템플릿,
요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템플릿. 우리나라 말로는 틀. 맞나요? 틀이라고 얘기를 하죠. 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 붕어빵 틀. 자, 여기 있죠. 붕어빵 틀. 붕어빵 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국화빵 틀. 자, 이런 게 있나요? 자,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과 팥을 넣으면, 그래가지고 구우면, 뭐가 나오나요? 붕어빵이 나오고, 국화빵 틀에다가 밀가루와 똑같은 반죽, 밀가루를 넣고 팥을 넣으면, 그래서 구우면 뭐가 나와요? 국화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밀가루와 팥이라는 데이터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고 틀만 다른 거죠. 틀만 달라요. 그래서 붕어빵이라는 틀과 국화빵이라는 틀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굽는 작업, 그게 뭐예요? 학습 작업, 학습하는 거죠. 학습 과정을 거치면 다른 모형 모델이 나오는 거죠. 모델이. 그래서 모형에다가 밀가루와 팥을 넣어서 구우면 모델이 나옵니다. 모델.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 모형, 다시 얘기해서 알고리즘이라고 불려지는 템플릿을 여러 개를 가지고 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가지고 오기도 하고, 디시전 트리라는 걸 가지고 오기도 하고, 랜덤 포레스트라는 걸 가지고 오기도 하고, 딥러닝이라는 걸 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가지고 와서 학습용 데이터를 넣어주고, 굽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요. 학습시키고 나면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모델을 어떻게 합니까? 모델을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용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니까 성능이 한 방에 잘 나올까요? 성능이 한 방에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잘 안 나오면 뭘 합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작업.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죠?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은 분석가가 모형 외부에서 세팅해 줄 수 있는 세팅 밸류입니다. 네, 세팅 밸류.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같은 거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윈도우 같은 거 쓰다 보면 윈도우에다가 외부 파라미터 세팅해 줄 수 있잖아요. 뭐 시작 프로그램은 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바탕화면은 뭐 어떤 이미지로 쓸 건지 이런 거 세팅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에다가 세팅해 줄 수 있는 값, 그게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분석 모형이라는 이 알고리즘은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분석가가 막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파라미터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튜닝 작업을 통해서 모형을 튜닝하고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닝 작업을 해주게 되고요. 튜닝을 하고 나면 이제 훌륭한 모델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훌륭한 모델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테스트 데이터로. 한 번도 학습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성능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모델의 성능 개선 작업을 또 수행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 평가를 잘 통과하면 모델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모델 평가를 통과했다라는 그 평가 기준은 뭐로 잡을까요? 그게 바로 KPI입니다. KPI. Key Performance Index. Key Performance Index라고 얘기하는 KPI입니다. KPI, 대표적인 KPI가 뭐가 있죠?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자, 이런 게 있어요. 정확도. 그런데 이 KPI는 정리할 때 굉장히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 잘 정리해야 되냐면, 우리가 데이터의 수준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항상 동일한 KPI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니터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도가 뭐 99.98%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거 99.98%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나오기 힘들죠. 뭐 한 70%, 60%뭐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정확도와 같은 이런 평가 KPI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KPI를 잘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기준을 통과한 모델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통과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수한 애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운영 환경에 적용하죠. 적용 방법은 배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모델을 생성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 어떻습니까? 요걸 3과목, 4과목이 동시에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우리가 분석 모델을 생성하고 평가하는 이 3과목, 4과목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겁니다. 알고리즘들. 알고리즘은 어때요? 정답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이게 우리는 이걸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라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라벨. 타겟은 주로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에서 타겟이라고 얘기하고요. 라벨은 딥러닝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서 라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정답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정답이 있으면 지도학습, 정답이 없으면 비지도학습.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같은 이런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원서라고 영어로 돼 있는 서적이 아니라, 자, 기본서를 사가지고 그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문제도 다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시험 보러 가시나요? 자,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없죠. 네, 많이 없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등록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놀죠. 걱정만 하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남았을 때 이제 책 사야지. 그래서 책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지. 그리고 또 한 2주 놀아요.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남았을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문제답, 이렇게 공부를 하시죠. 그래, 그렇게 공부하는 게 뭐냐?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 그런데 문제답,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응용돼서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이 틀려지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답으로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진 문제와 답에 너무 적합되어 있는 게 과적합입니다. 과적합. 자, 이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뭐냐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흩뿌려 주는 거죠. 흩뿌려 주고 이거 한번 분류해봐. 분류가 아니라 군집화해봐. 이렇게 하는 게 비지도학습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들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게 뜹니까? 사진이 강원도에서의 추억은 작년 이맘때의 추억, 가족들과의 추억, 혹은 사람들, 동물들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자, 그렇게 만들어줄 때 뭐랍니까? 사진을 군집화시키는 거예요. 군집화. 자, 그런 게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정답이 없죠? 네,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게 비지도 학습이고요. 자, 지도 학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예측과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측은 뭐다? 여기서 이거 예측이라는 말은 조금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회귀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귀. 회귀 예측, 분류 예측,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귀가 일반적으로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숫자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회귀 예측이라고 하고요. 자, 회귀 예측 옆에 보시면 어떤 게 나오나요? 여기 알고리즘들이 나오죠. 선형 회귀 분석, 의사결정 나무, 죄송합니다. 선형 회귀 분석, 의사결정 나무, 인공신경망, SVR, KNN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분류 예측 볼까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정 나무, 인공신경망, SVC, KNN.
그렇죠. 자, 회귀 예측과 분류 예측의 알고리즘들이 이름이 똑같네요. 맞습니다. 네. 회귀 예측에 쓰여진 게 분류 예측에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비지도 학습에 있는 요런 알고리즘들 네,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인공신경망은 비지도에도 있고 지도에도 있고 막 그러네요. 네.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분석 모델 생성 평가에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분석 모델을 분석 모형을 선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분석 모형이라는 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분석 모형을 선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모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좀 선정해서 해보자 할 때는 이런 로직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데이터가 만약에 정형일 때, 데이터가 시간이나 데이터의 추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좀 빈번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경우, 만약에 빈번하다라고 하면 알고리즘을 쓰고요. 빈번하지 않다. 그러면 if then else 로직을 씁니다. if then else 로직을 쓰고요. 자, 만약에 알고리즘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요거는 뭐, 타겟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지도학습이야, 그러면 이 타겟이 연속형 숫자이냐, 아니면 연속형이 아니라 명목형 분류냐, 명목형 값이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회귀 예측과 분류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또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싶냐에 따라서 앙상블과 같은 이런 기법을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도를 좀 높이고 싶어 뭐 이럴 때는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 자,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들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자, 데이터가 정형이냐 비정형이냐에 따라서 비정형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도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던지는 질문이. 그런데 유사해요. 자,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 휴리스틱 룰을 만들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 휴리스틱 룰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로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인 로직을 얘기를 합니다. 경험적인 거. 자, 그래서 그런 거 만들 수 있냐라는 거고요. 만들 수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알고리즘으로 써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태깅된 트레이닝 셋. 이게 정답이죠.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분석 모형 선정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4과목에 해당되는 평가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 자, 먼저 회귀를 한번 볼까요? 이 평가 지표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얘를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번만 들으면 모든 걸 다 기억해. 좋죠. 그러면.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평가 지표, 회귀 보겠습니다. 자, 회귀라는 건 뭐죠? 회귀라는 것은, 숫자예요, 숫자. 숫자입니다, 숫자. 쉽게 얘기해서 숫자고요. 숫자를 예측할 때 우리 회귀 예측이라고 부릅니다. 회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한 개씩 있으면 오차항이 있는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순선형 회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단순선형 회귀가 아니라 뭐 다중이나 다항인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한 개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순선형 회귀는 최소제곱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최소제곱법도 익숙하지 않고 회귀 계수도 익숙하지 않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립변수, 이걸 x라고 얘기를 하죠. x로 y 값을 예측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온도라고 이렇게 쓸까요? y를 아이스크림 매출 이렇게 써볼까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매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예요.
온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찬 걸 많이 찼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매출이 막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이게 뭐죠? 얘가 예측선입니다. 회기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회기선은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y의 해시라고 부르고요. 여기 해시 빠졌어요. 그래서 y 햇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방정식이죠. 방정식. 그러니까 회귀 예측이라는 건 결국엔 뭐다?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고요. y 햇은 ax 플러스 b에서 a는 뭐? 회귀 계수라고 부르고요. 요건 뭐다? 수학적으로는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 자, 이런 회귀 계수를 추정할 때는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네, 이런 걸 사용하고요. b는 뭐다? b는 뭐? 요거 b예요. 요거 b. 절편이라고 부르고 인터셉트 이렇게 부릅니다. 기울기는 뭐죠? 기울기는 요거죠. 요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시죠? 네, 이게 기울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실제 데이터가 있죠. 이 실제 데이터와 이 예측 데이터의 차이, 이걸 뭐다? 에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갭이죠. 갭, 에러라고 표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갭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y의 평균이 있어요. 이 평균과 이 예측선의 차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평균이 왜 여기 있냐? 그럴 수 있죠. 뭐 평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딴 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설명하기 좋도록 여기다 평균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기 모델의 기본입니다. 선형 회기 모델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평가 지표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 자, 첫 번째 평가 지표는 MAE, 평균 절대 오차, mean absolute error입니다. 자, 얘는 뭐다? 이게 에러죠. 에러의 절대값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그죠? 에러의 절대값을 합치는 이유가 뭘까요? 에러는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절대값으로 부호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균 절대 오차, MAE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SE라는 것도 있습니다. MSE는 뭐다? 에러와 예측값의 차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 즉 에러를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게 MSE, 평균 제곱 오차,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 평균 제곱 오차는 2면 실제 에러가 2밖에 안 되는데 제곱을 하니까 4가 되죠. 그래서 에러의 값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균 제곱근 오차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걸 이제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이렇게 부르거든요. Root Mean Squared Error. 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루트를 씌운 겁니다. 루트. 뭐 어디에다가 MSE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떼버린 게 바로 평균 제곱근 오차입니다. 자, 그거 말고요. MAP라는 것도 있어요.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라는 건데요. 이건 뭐죠? 자, 요거는 평균 절대 오차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을 9,999로 예측할 때 하고요. 2를 1로 예측할 때 에러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1이죠. 둘 다 1입니다. 그래서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만을 9,999로 예측한 저 모델과 2를 1로 예측한 모델이 성능이 동일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분율이라는 걸 씁니다. 백분율을 써가지고요. 오차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오차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라는 걸 씁니다. MAP라고 부르고요. 이게 바로 이제 회기의 평가 지표입니다. 회기의 평가 지표고요. 자, 그 다음 결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R-square라는 게 있는데요. 이 R-square라는 것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델 자체의 어떤 타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델의 성능을 보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보는 겁니다. 자, 이 결정계수는 뭐냐?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자, 요걸 보시면, 요게 y 해시죠? 요게 실제 값이고, 요게 에러예요. 여기 평균이 있어요. y 바. 그죠? 요거 차이가 또 있죠? 예, 요게 y의 i가 되는 거고요. y 햇의 i, 요게 y의 i. 요게 y 바가 되는 거죠. 이 에러의 합, 이 에러의 합을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에러를 전부 합산합니다. 에러를 전부 다 합산해요. 그게 뭐다? Sum of Square Error, S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의 i 빼기 y 햇의 i의 제곱, 예, 그게 SSE입니다. 그 다음에 회귀제곱합이라는 것도 냅니다. 요거예요. 요게 SSR입니다. 요게 SSE고요. 그리고 요걸 다 합친 게 S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SR은 뭐다? Y의 햇에서 Y의 바를 빼가지고 전부 다 제곱해가지고 합친 게 SSR입니다. 회귀제곱합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T, 요거는 전체 제곱합이거든요. 전체 제곱합. 예, 그래서 전체 제곱합. SST라고 합니다. 자, 이 SSE, SSR, SST를 이용해서 R스퀘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요. R스퀘어는 SST분의 SSR입니다. 예,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SSR은 또 식을 풀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R스퀘어는 1 빼기 SST분의 SSE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R스퀘어입니다. 그래서 R스퀘어는 모델의 어떤 정합성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델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모델은 R스퀘어의 값이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0에서 1 사이에.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만약에 1을 벗어나는 값, 0을 벗어나는 값이 있다? 그러면 이 모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못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델의 성능을 보는데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델의 성능이 높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평가지표, 회귀 모델의 평가지표 R스퀘어입니다. 자, R스퀘어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지표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자, 일반적인 선형 회귀가 어떻습니까? X축의 변화에 따라서 Y축의 변화, Y값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0 아니면 1로 분류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Y의 값이 0 아니면 1밖에,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X를 기준으로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설명 못하는 X 값의 변화에 따라서 Y 값을 설명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X가 6일 때 Y는 무슨 값이죠? 0 아니면 1이어야 되는데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막 변화를 줘가지고요. 어떤 조작행위, 조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을 몇 단계 거쳐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 y를 만들고요. 확률 값이죠. 자, 그리고 x 값을 둡니다. 그래서 x 값의 변화에 따라서 y 값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설명하는 선을 우리는 시그모이드 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로지스틱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0 아니면 1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0, 어떤 경우에 1로 할 것이냐. 자, 확률 기준으로 하면 0.5 정도를 딱 정해가지고요. 0.5 미만이면 0으로 분류하고 0.5 이상이면 1로 분류하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컷오프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컷오프 밸류, 혹은 뭐 임계치,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임계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평가지표
분류의 평가 지표의 어떤 기본적인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0 아니면 1로 분류를 할 거잖아요. 0 아니면 1로 분류를 하는데 0 아니면 1로 분류하는 그 분류 데이터를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어떤 지표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복잡한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혼동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혼동행렬, 영어로는 컨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부릅니다. 혼란스럽죠? 네,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건 뭐냐? 액추얼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를 크로스 테이블로 두고 그 크로스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true positive, true negative, 그리고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런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true positive는 뭐냐? 실제 positive인데 예측도 positive로 한 거. 이게 true positive고요. true negative는 뭐냐? 실제 negative인데 예측도 negative로 한 겁니다. negative라고 했는데 true 맞췄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true negative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암 환자를 예측하는데 실제 암 환자인데 예측도 모델이 암 환자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true positive가 되는 거고요. 실제 암 환자가 아닌데 예측도 암 환자가 아니라고 했어. 그럼 true negative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 암 환자가 아닌데 예측을 암 환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암 치료 받고 있어. 문제죠. 이게 false positive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더 문제죠. 실제 암 환자예요. 그런데 예측을 암 환자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false negative가 되는 겁니다. negative라고 예측했는데 false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암 환자인데 암 치료를 안 받고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타입 1 에러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있는 걸 타입 2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입 1 에러가 어때요? 더 심각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해서 지표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지표가 accuracy,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accuracy, 정확도 지표예요. 정확도는 뭐다? 요거분의 요거. 예, 이게 정확도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sensitivity, 민감도라고 불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ecision, 정밀도라고 불려지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정확도, 정밀도는 뭐다? 모델이 정답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정답인 비율, 이게 정밀도고요. 재현율이라고, 이게 민감도거든요. 민감도라고 불려지는 얘는 뭐다? 실제 정답 중에서 모델이 정답이라고 맞춘 비율이 재현율입니다. 그 외에 F1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F1 스코어는 뭐다? 프리시즌과 리콜의 조합 평균입니다. 조합 평균. 이게 왜 필요하냐? 정밀도와 재현율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상충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약에 두 개 비교하는데 어떤 모델은 정밀도가 좋고 어떤 모델은 재현율이 좋고, 그런데 정밀도와 재현율이 서로 크로스로 좋고 나쁘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1 스코어라는 걸 만들어서요. 프리시전과 리콜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게 F1 스코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특이도, 거짓 긍정률, 참 긍정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자, 이런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 행렬에서부터 아주 다양한 지표들을 뽑아내는 거죠. 네, 이렇게 지표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류 지표 중에는 이거 말고 ROC 곡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울게요. ROC 곡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를 베이스로 해서 모델을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해서 운영 환경에 적용하고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의 라이프 사이클을 배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프로세스에서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모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죠. 숲을
보고 나무를 공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숲입니다. 이 숲 어딘가에 나무들이 잔뜩 있어요. 잔뜩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무만 알면 안 되고요. 이 숲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전체 숲에서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쉽게 공부하는 거고요. 또 더 빨리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긴 강의였어요. 조금 힘드셔도,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부디 영상을 몇 번 시청하셔가지고 이해를 완벽히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